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는 누군가가 비트코인 한 개를 사기 위해 수천만 원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피자 2판 값이었던 게 말이죠. 이상하지 않으세요? 손에 잡히지도 않는 디지털 숫자에 사람들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 걸까요? 사기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미래의 돈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암호화폐가 왜 태어났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써온 돈에는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풀어보겠습니다. 그 시작점은 2008년입니다. 그해 9월 월스트리트에 대형 폭탄이 터졌습니다. 리먼 브라더스라는 158년 역사의 금융회사가 하루아침에 무너진 거예요. 그것도 스스로 망했습니다. 무리한 투자로 위험한 곳에 돈을 쏟아부었다가 결국 감당을 못한 거죠. 문제는 이 회사 하나가 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연쇄 반응이 일어났어요. 은행들이 줄줄이 위기에 빠졌고 주식시장은 폭락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집을 잃은 사람도 부지기수였죠. 더 화가 나는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정부가 세금으로 이 망한 은행들을 구제했어요. 왜요? 너무 크고 중요한 회사라서 그냥 두면 경제 전체가 무너질 수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구제받은 임원들이 뭘 했는지 아세요? 거액의 보너스를 챙겼습니다. 회사는 세금으로 살려놓고 자기들끼리 돈잔치를 벌인 거예요. 이게 뉴스에 나오면서 사람들의 분노가 폭발했죠. 우리가 낸 세금으로 저 사람들 배만 불린 거 아니야? 은행을 믿어도 되는 거야? 이런 시스템이 정말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 거야? 바로 그때였습니다. 2008년 10월 말 인터넷 어딘가에 논문 한 편이 올라왔어요. 작성자는 사토시 나카모토. 누군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까지도 정체가 밝혀지지 않았어요. 어쩌면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논문의 내용이었죠. 제목은 이렇습니다. 비트코인, 개인과 개인을 직접 연결하는 전자현금 시스템. 여기서 핵심 단어는 직접입니다. 은행 같은 중간기관 없이 사람끼리 바로 거래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생각해보세요. 지금 제가 친구한테 돈을 보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은행 앱을 열고 친구 계좌를 입력하고 송금 버튼을 누르죠. 그럼 은행이 중간에서 이 거래를 처리합니다. 제 계좌에서 돈을 빼고 친구 계좌에 넣어주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은행이 기록하고 관리합니다. 우리는 그냥 은행이 제대로 해주겠지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 기록을 우리가 직접 볼 수도 없고요. 나카모토가 제안한 건 이런 겁니다. 은행 없이도 이 시스템이 돌아가게 만들자. 어떻게? 기록을 한 곳에 보관하지 말고 여러 곳에 복사해서 나눠 갖자. 마치 같은 문서를 모든 사람에게 복사해서 나눠주는 것처럼요. 그러면 누가 자기 기록을 조작하려고 해도 소용없습니다. 다른 사람들 거랑 안 맞으니까 바로 티가 나거든요. 이게 바로 탈중앙화라는 개념입니다. 권력을 한 곳에 모으지 않고 여러 곳에 분산시키는 거죠. 좀 더 쉽게 설명해 볼게요. 위키피디아를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예전에는 백과사전이라는 게 있었죠. 브리테니커 같은 회사가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 회사가 모든 내용을 결정했어요. 뭘 쓸지, 어떻게 쓸지 전부요. 그런데 위키피디아는 다릅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만들어요. 누구나 수정할 수 있고 누구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상한 내용을 쓰면 다른 사람들이 바로 고치죠. 비트코인도 이런 식입니다. 중앙에서 관리하는 주체 없이 모두가 함께 시스템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록을 관리한다는 거지? 이때 등장하는 게 블록체인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해요. 도서관을 상상해보세요. 책들이 책장에 순서대로 꽂혀 있잖아요. 한 칸에 책 몇 권씩 들어가고 그 칸이 가득 차면 다음 칸으로 넘어갑니다. 블록체인도 비슷합니다. 거래 정보들이 하나의 블록에 담기고 그 블록이 차면 새로운 블록을 만들어요. 그리고 이 블록들을 순서대로 연결합니다. 중요한 건 연결 방식입니다. 단순히 순서대로 나열하는 게 아니라 앞 블록의 정보를 뒤 블록에 포함시켜요. 마치 스탬프를 찍듯이요. 그래서 만약 누군가 과거 블록을 바꾸려고 하면 그 뒤에 연결된 모든 블록을 다시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사실상 불가능한 작업이에요.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블록체인은 한번 기록되면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오직 새로운 블록을 추가하는 것만 가능하죠. 이게 블록체인이 안전한 이유입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비트코인은 은행 없이 작동하는 디지털 화폐 시스템이고 블록체인이라는 기술로 모든 거래를 투명하고 안전하게 기록합니다. 그런데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이 남았어요.
도대체 누가 이 블록을 만들고 연결하는 일을 할까요? 노동이잖아요. 자원봉사로 할 사람은 없을 겁니다. 바로 여기서 비트코인의 천재적인 설계가 드러납니다. 보상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블록을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체인에 연결하면 비트코인을 줍니다. 그럼 사람들이 보상을 받으려고 너도 나도 블록 만들기에 참여하겠죠? 이게 바로 채굴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자주 듣는 그 단어요. 채굴이 뭔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봅시다. 사실 채굴은 복잡한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닙니다. 정확히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숫자를 찾는 거예요. 보물찾기 게임과 비슷합니다. 어디에 보물이 숨겨져 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냥 이곳저곳 파보는 수밖에 없어요. 운이 좋으면 금방 찾고 운이 나쁘면 한참 걸리죠. 채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건에 맞는 숫자를 찾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는 거예요. 가장 먼저 찾은 사람이 승자가 됩니다. 초기에는 경쟁자가 많지 않았어요. 집에 있는 컴퓨터로도 충분히 채굴할 수 있었죠. 어떤 사람들은 PC방 컴퓨터를 밤새 돌려서 채굴했다고 합니다. 그게 손님 받는 것보다 수익이 좋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가 늘어났고 경쟁이 치열해졌습니다. 이제는 일반 컴퓨터로는 승산이 없어요. 전문 장비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GPU라는 부품입니다. CPU와 GPU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식당 주방을 상상해 보세요. CPU는 미슐랭 셰프 한 명입니다. 복잡한 요리도 뚝딱 만들어내죠. 반면 GPU는 주방 보조 직원 100명입니다. 한 명 한 명은 간단한 일만 할 수 있지만 100명이 동시에 움직이면 엄청난 양을 처리할 수 있어요. 채굴은 복잡한 요리가 아니라 감자 까기 같은 단순 작업입니다. 이런 일은 셰프 한 명보다 보조 직원 100명이 훨씬 빠르죠. 그래서 GPU가 채굴에 최적화된 겁니다. 이 때문에 GPU를 만드는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이 큰 이익을 받습니다. 채굴 열풍이 불면서 GPU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거든요. 주가도 크게 올랐고요. 물론 요즘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채굴에 드는 전기가 엄청나거든요. 전 세계 비트코인 채굴에 쓰이는 전기량이 작은 나라 하나가 쓰는 양과 맞먹는다고 해요. 환경 문제로 이어지는 거죠. 채굴 얘기가 나왔으니 반감기도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비트코인은 발행량이 정해져 있습니다. 총 2100만 개까지만 만들어져요. 그것도 프로그램에 이미 코딩되어 있어서 누구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럼 계속 10분마다 비트코인을 주면 금방 바닥나지 않을까요? 그래서 4년마다 보상을 절반으로 줍니다. 처음에는 블록 하나당 50개를 줬어요. 4년 후에는 25개, 그 다음에는 12.5개 이런 식으로요. 지금은 약 3개 정도 받습니다. 이렇게 계속 줄어들다가 100년쯤 후에는 더 이상 새로운 비트코인이 나오지 않게 됩니다. 반감기가 오면 재미있는 현상이 벌어져요. 시장에 풀리는 비트코인 양이 줄어들잖아요. 그럼 희소성이 높아집니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드니까 가격이 오르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반감기를 주목하는 겁니다. 물론 반감기가 온다고 무조건 가격이 오르는 건 아닙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니까요. 다만 역사적으로 보면 반감기 이후에 상승세를 보인 경우가 많았어요. 자, 그럼 비트코인의 특징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가 쓰는 일반 돈과 뭐가 다른지 말이죠. 우선 신원 추적이 어렵습니다. 은행 계좌는 제 이름, 주민등록번호와 연결돼 있잖아요. 제가 누구한테 얼마를 보냈는지 은행은 다 압니다. 비트코인은 그냥 긴 숫자로 된 주소만 있어요. 이게 누구 건지는 알 수 없죠. 물론 완벽한 익명성은 아닙니다. 요즘은 대부분 거래소를 통해서 사고 팔기 때문에 거래소에는 신원이 노출되거든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추적이 어려운 구조입니다. 다음으로 기관 파산 위험이 없습니다. 은행이 망하면 거기 맡긴 돈도 위험하잖아요. 비트코인은 중앙기관이 없으니까 이런 걱정을 안 해도 됩니다. 대신 비트코인 자체의 가치가 떨어질 위험은 있어요. 모두가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하면 가격이 폭락하겠죠. 하지만 어떤 한 기관의 잘못된 결정으로 망하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거래 비용도 차이가 있습니다. 은행 송금에는 수수료가 붙어요. 특히 해외로 보낼 때는 수수료가 꽤 됩니다. 비트코인은 원칙적으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합니다. 여러분이 거래소에서 내는 수수료는 거래소 이용료지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의 수수료는 아니에요. 물론 네트워크가 혼잡할 때는 거리 처리를 빨리 해달라고 추가 비용을 낼 수도 있긴 합니다. 속도 면에서도 장점이 있습니다. 은행 송금은 시간이 걸려요. 같은 은행이면 빠르지만 다른 은행이거나 해외라면 며칠 걸리기도 하죠. 비트코인은 인터넷만 되면 전 세계 어디든 빠르게 보낼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현금을 거의 안 씁니다. 카드나 앱으로 결제하죠. 암호화폐는 이런 디지털 환경에 더 자연스럽게 맞아 떨어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더 생깁니다. 우리가 보는 비트코인 가격은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블록체인에는 가격 정보가 없다고 했잖아요. 맞습니다. 블록체인에는 누가 얼마나 갖고 있는지만 기록돼요.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끼리 직접 만나서 거래했어요. 제가 비트코인 5개
개 가지고 있는데 100만 원에 팔게요. 이런 식으로요. 하지만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이런 방식은 비효율적이 됐죠. 그래서 거래소가 생겼습니다. 사고 싶은 사람, 팔고 싶은 사람이 모두 모이는 플랫폼이에요. 주식 시장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이 검색해서 보는 비트코인 가격은 이 거래소에서 실제로 체결된 가격입니다. 거래소마다 가격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수요와 공급이 각각 다르니까요. 비트코인만 있는 건 아니죠. 이더리움, 리플 이런 이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트코인 이후에 나온 암호화폐들을 통칭해서 알트코인이라고 부릅니다. 대체 코인이라는 뜻이에요. 알트코인은 정말 많습니다. 수천 수만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특별히 주목받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과 비트코인의 차이를 설명해 드릴게요. 비트코인은 기능이 단순합니다. 딱 하나예요. 보내고 받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피처폰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화와 문자만 되는 거죠. 이더리움은 스마트폰입니다. 훨씬 다양한 기능이 있어요. 가장 큰 차이는 스마트 계약이라는 기능입니다. 스마트 계약을 쉽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온라인으로 중고 카메라를 산다고 해볼까요? 돈을 먼저 보내면 판매자가 물건을 안 보낼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물건을 먼저 받으면 제가 돈을 안 줄 수도 있고요. 이럴 때 스마트 계약을 쓰면 됩니다. 조건을 설정하는 거예요. 카메라가 내 손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제품이 설명과 일치할 때 그때 자동으로 돈을 보낸다. 이런 식으로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간에 중재자가 필요 없거든요. 지금은 이런 거래를 할 때 에스크로 서비스 같은 걸 씁니다. 제3자가 중간에서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가 완료되면 넘겨주는 거죠. 스마트 계약은 이걸 코드로 자동화합니다. 시스템이 조건을 확인하고 충족되면 자동으로 실행돼요. 사람이 개입할 여지가 없습니다. 온라인 게임에서도 쓸 수 있어요. 누군가한테 게임 아이템을 판다고 할 때요. 아이템을 상대방 계정으로 전송했을 때, 그리고 전송이 확인됐을 때, 그때 자동으로 결제가 진행된다. 이렇게 설정하면 먹튀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기능 덕분에 이더리움 위에서 여러 서비스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실제로 금융, 게임, 예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이더리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궁금증이 생깁니다. 이더리움이 더 기능이 많은데 왜 비트코인이 여전히 가장 비쌀까요? 이건 달러를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달러가 원화나 유로보다 특별히 뛰어난 기능이 있나요? 아닙니다. 똑같은 종이돈이에요. 하지만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달러를 기준으로 써왔고 그래서 신뢰가 쌓인 겁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오래됐어요. 가장 많은 사람들이 쓰고 있고요. 약 1억 명 정도가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른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도 비트코인을 중간 매개로 쓰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가진 알트코인을 팔려면 먼저 비트코인으로 바꾸고 그 비트코인을 현금으로 바꾸는 식이죠. 이런 역할 때문에 비트코인을 암호화폐의 기축통화라고 부릅니다. 사용자 수가 많다는 건 보안 측면에서도 중요합니다. 블록체인은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록을 관리하는 시스템이잖아요. 참여자가 많을수록 안전합니다. 비트코인이 가치를 잃으려면 1억 명이 모두 팔아야 하는데 그럴 가능성은 낮죠. 반면 어떤 알트코인은 사용자가 몇천 명밖에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일부만 팔아도 가격이 큰 폭으로 움직입니다. 변동성이 크고 위험하다는 뜻이죠. 미래 얘기도 해봐야겠네요. 초창기에는 비트코인으로 실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어요. 누군가 비트코인 10,000개로 피자 2판을 샀다는 거예요. 지금 그 비트코인 가치가 얼마인지 아세요? 천문학적입니다. 요즘은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사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가격 변동이 너무 심하거든요. 오늘 받은 비트코인이 내일 반토막 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화폐보다는 투자 자산으로 보는 시각이 강합니다. 다만 산업 자체는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를 받아주는 온라인 쇼핑몰도 늘어나고 있고 관련 기술도 발전하고 있어요. 블록체인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들도 계속 나오고 있고요. 문제는 정부의 태도입니다. 국가 입장에서는 암호화폐가 애매한 존재거든요. 익명성 때문에 세금 걷기가 어렵고 불법 거래에 악용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게다가 비트코인은 실제 경제 활동을 하지 않잖아요. 부동산에 투자하면 집이 생기고 주식에 투자하면 기업이 성장해서 일자리가 늘어납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그런 게 없어요. 순수하게 가격 변동으로만 수익이 나는 구조죠. 그래서 정부는 고민합니다. 이 산업을 키워야 할까? 규제해야 할까? 대부분의 국가는 규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비트코인 시스템 자체는 규제할 수 없어요. 탈중앙화되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거래소를 규제합니다. 거래소는 사용자 신원을 확인해야 하고 의심스러운 거래를 신고해야 하고 세금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통제하는 거죠. 최근에는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것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의 문제점이 뭐냐면 가격이 너무 들쭉날쭉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화폐로 쓰기 어렵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예요. 한 코인의 가치를 똑같이 유지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발행하는 회사가 실제 달러를 같은 금액만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을 가져오면 언제든 달러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이걸 청구권이라고 하죠. CBDC라는 것도 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의 약자예요. 스테이블 코인과 비슷한데 민간 회사가 아니라 국가가 직접 발행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디지털 원화를 연구 중이라고 해요. 블록체인 기술을 쓰되 국가가 관리하는 거죠. 암호화폐의 편리함은 유지하면서도 통제는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양자 컴퓨터 얘기도 빼놓을 수 없네요. 블록체인의 보안은 암호 기술에 의존합니다. 현재 기술로는 이 암호를 풀기가 사실상 불가능해요. 근데 양자 컴퓨터가 등장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자 컴퓨터는 지금의 슈퍼컴퓨터보다 수백만 배 빠른 계산을 할 수 있거든요. 블록체인의 암호를 풀 수도 있다는 뜻이죠. 아직 상용화되려면 한참 남았지만 암호화폐 업계에서는 이미 대비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길게 들으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이제 암호화폐가 뭔지 감이 오시나요? 그럼 마지막 질문이 남았죠. 그래서 사야 하나요? 솔직히 그건 제가 답할 수 없습니다. 저는 투자 전문가가 아니거든요. 다만 이것만은 확실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시든 제대로 이해하고 하셔야 한다는 거요. 암호화폐는 중앙 통제 없이 작동하고 블록체인으로 투명하게 기록되고 발행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동시에 가격 변동이 크고 규제가 불확실하다는 리스크도 있죠. 모든 자산이 그렇듯 장단점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이 특징들을 이해하고 본인 상황에 맞는지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를 하든 안 하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암호화폐는 점점 더 중요한 주제가 되고 있어요. 뉴스에서 관련 소식이 나올 때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아실 겁니다. 블록체인이 뭔지, 왜 주목받는지 이해하시니까요. 이런 이해가 쌓이면 미래를 보는 시야가 넓어질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